이준규 기자가 갖고 온 뉴스는 세금 소식, 상속세. 네. 상속세 이게 뭐예요? 이건 치열하지. 네, 세제 개편안이 사실은 뭐 매년 세제를 개편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관심 받고 있는 게 상속세인데 왜 이 이슈를 제가 가져왔냐면 네. 기획재정부가 12월 18일에 그 올해 그 국세물납증권 공개 매각 2차 매각을 하거든요. 네. 국세물납증권이라는 건 뭐냐면 국세를 물납해서 받은 증권, 네. 그러니까 상속세나 이런 걸 현금 대신에 비상장 증권 이런 걸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상속세를 내려면 돈으로 내야 되는데 가진 게 돈이 없으면은 이제 나머지를 팔아서 그쵸.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 그걸 팔고 이런 과정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증권으로 내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판다. 근데 요 매각 종목 중에 하나가 게임 회사인 넥슨의 지주사의 지분 29.3%인데 맞네요. 29.3%면 작은 데도 아니고 넥슨도 또 작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네. 지주사니까. 네. 근데 이제 이 가격이 얼마냐면 네. 4조 7천억 원이에요. 아. 네. 세금만? 네. 몇천 원, 몇백억도 아니고 몇백억 정도 아니고. 근데 이 넥슨 창업자 누군지 기억나시죠? 네, 김정주 씨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네네네. 네. 이게 대한민국 그 3대 게임 업체 창업자이기도 하고 한때는 또 뭐 이렇게 이건희 전 회장하고 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하고 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재벌 3위 뭐 이런 거 자산 3위까지 이제 올랐던 그런 분인데 네. 생전에 자산이 많았으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4조 7천억짜리를 주식으로 냈느냐 하면 상속세가 6조 원이 나왔어요. 세금이 6조 원이라는 세금만. 거죠. 세금 6조 원이야. 네네. 4조 원이 세금만. 근데 이제 나머지를 이제 내고 이제 그 외부분을 못 내겠으니까 지분을 팔아야겠다. 근데 그 가족들이니까 경영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 방어를 할 수 있는 선에서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아이들 딸이 둘이 있었는데 딸 둘의 지분을 이제 나눠 가지고 일부 매각을 하는데 그것만 해도 벌써 4조 7천 원. 물론 뭐 기재부가 약간 가격을 높게 책정한 네.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됐다. 근데 6조 원이면 진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데 네. 이걸 상속세로 낸다는 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저는 이제 가늠도 안 돼요. 그렇죠. 네. 저희는 뭐 세금이 만약에 뭐 누가 세금을 6억을 받았다 그러면 우와 하고 기절할 세금 일인데 10만 원 내는 것도 힘들어. 근데 이제 6조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면 김정주 씨 사망할 당시에 자산 가치가 한 9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네. 10조 원 정도 돼서 이제 확정이 되고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 상속세율이 얼마나 적용이 됐냐면 60%가 적용이 됐습니다. 네. 의무적으로 60%를 내라. 60%면은 50%도 훨씬 넘는 건데. 최고 세율은 이제 50%인데 이제 네. 그 시스템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네. 상속재산이 1억 원까지는 세율이 이제 10%입니다. 네. 근데 5억 원 이하면 20%. 근데 1억 원까지는 10%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1억 원 초과분부터 사실 20%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5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이제 전체 금액에다가 이제 20%를 곱한 다음에 1억을 빼야지. 그렇죠. 1억짜리에 나왔어야 될 그 부분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1,000만 원을 공제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억 원 이하면 20%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5억 원 넘어가서 10억 원까지는 30% 그런 방식으로 계속돼서 이제 공제가 그 밑에 금액들은 이제 빼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데 10억 원 넘어서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40% 그리고 30억 원이 넘어가면 일괄적으로 50%가 적용이 된다. 상속재산이. 근데 뭐 아까 얘기했지만 최고 세율은 50인데 왜 이 김정주 씨 유가족은 60% 적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세율이 있고 네. 거기에 이제 공제해 주는 게 있고 이제 가산하고 이런 게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네. 이게 보유지분 특정 기업의 보유지분 5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최대 주주 할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10%가 더 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60%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대주주는 그 뭐 상속도 받지 말라 이건가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예.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대주주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상속세를 가장 많이 낸 집안 어딜 것 같으세요? 삼성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렇죠. 네. 이건희 회장이 뭐 제일 부자였잖아요. 네.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이제 2021년에 그 상속재산 가액이 확정이 됐는데 상속카드 재산 가액이 18조 9,633억 원. 19조 정도 되네요. 네. 네. 근데 상속세가 얼마가 나오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적용을 해서 그때 봤더니 12조 원대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재용 회장이 부자여도
12조 원을 어디서 마련해가지고 그쵸. 어떻게 네네. 이거를 세금을 내겠어요? 심지어 그때 이제 상속세가 나올 때 기재부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때 한 사람도 세수 결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손이요. 네. 상속세 이거 받으면 세수 결손 이거 메울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네. 되는 게 지금 세수 결손이 지금 뭐 40몇 조 원대라고 하는데 이게 12조 원이면은 1년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세수 결손은 한 방에 4분의 1을 메울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요. 말도 안 네. 되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네. 당연히 말씀드린 12조 원을 한 방에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낼까요? 분납해야죠. 분납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현금 마련 못하면 주식으로 팔아요. 예. 그쵸. 그런 방식이 네. 되는 겁니다. 네. 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분을 낸 것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경영자이기 때문에 그걸 방어해야 되는 측면 때문에 이제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아서 네. 대출 이자가 뭐 1,000억 원대 네. 넘어가는 이런 상태인데 근데 이제 아까 넥슨 같은 경우는 6조 원 같은 경우를 이제 한 방에 이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지분을 네. 매각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제 매각이라고 하기 좀 약간 애매한 거죠. 파는 거는 이제 정부가 파는 거고 세금을 이제 정부에다 이렇게 그렇게 네. 낸 건데 물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권을 방어해야 되는데 이 배우자 유정현 이사가 아직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 지분이 34%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경영을 하는 사람은 지분을 낮추게 되면 경영권이 이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딸 둘이 있는데 그 두 딸이 가지고 있는 지분들을 매각을 하게 돼서 이렇게 넘기게 된 거고 그 나머지 이제 지분하다가 하고 엄마 지분을 합치면은 이게 69.34%니까 경영권 지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네요. 그런 수준이 네.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넥슨 입장에서는 또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산 서열 3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김동률 네. 씨가 2021년 기준인데 2022년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 기준으로 이제 환산을 한 건데 사실은 그 돌아가시기 전 몇 년 동안에 가상자산이나 이런 거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재산 상당 부분 잃어요. 굉장히 많이. 원래는 한 5조 원 정도 평가가 됐었는데 네. 만약에 그랬다 하면 세금이 세금이 엄청나게 거의 한 10조 가까이 되는 그러네요. 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되게 뭐 하여튼 놀라운 일이 네.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삼성이나 넥슨 같은 경우는 이게 돈이 있으니까 지분이 있으니까 이걸 매각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처리를 하는데 네. 아예 문 닫는 기업들이 있어요. 상속세를 못 내가지고. 세금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가업을 부모나 할아버지 세대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왔던 그런 건데 뭐 그 사이에 이제 만약에 뭐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병철 회장이 이제 사망했을 때 낸 상속세보다 지금 상속세가 뭐 말도 몇백 배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삼성이 더 커진 거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잘 돼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네요. 가업을 이제 뭐 상속을 해야 되는데 못한 예를 좀 들어드리면 네. 유니더스라고 의료용 장갑, 그다음에 유명한 업체죠. 콘돔, 네. 라텍스나 이런 네. 이런 유를 만들잖아요. 굉장히 뭐 국내 1위에다가 세계적으로도 이제 인기가 있어가지고 세계보건기구 WHO에다 납품까지 할 정도의 기업이었는데 2015년에 이제 창업자 김덕성 회장이 죽었어요. 네. 사망을 했는데 유가족이 상속세 50억 원을 마련을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회사를 사모펀드 외국계 사모펀드에다가 펀드에 팔았어. 네 팔았습니다. 그리고 37 아시죠? 37 손톱깎이. 네. 네. 예전에는 가방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네. 손톱깎이 점유율 세계 1위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2008년에 창업주 김용규 회장이 갑자기 죽었어요. 네. 아이고. 예고된 죽음이 아니었기 네. 때문에 뭐 사실은 승계 작업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상속세금이 150억이 나왔는데 네. 이걸 마련을 못 하니까 그 유가족들이 이제 JW 홀딩스한테 상속세 그 지분 상속 지분 중에 18%를 181억 원에 넘겼는데 JW 홀딩스 제약회사잖아요. 네, 중해제약이잖아요. 네. 근데 왜 중해제약이 왜 37을 사?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자회사 중에 그 세포 치료제 사업하는 그 크레아젠이라고 있는데 예. 여기가 탐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받았는데 이제 유가족들 결국은 다시 회사 되찾자 이래가지고 열심히 그렇지. 이제 창업자 가족들은 진짜 되찾고 싶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1년 한 몇 개월 정도 있어서 다 같이 모아가지고 야 돌려줘라고 가져오려고 했더니 그 자회사만 날리고 빼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손톱깎이만 받았어. 네, 이름이 다 알만한 이름 회사들 한샘, 농우바이오, 락앤락 이런 데들도 이제 결국 상속세 부담 때문에 안 되니까 사모펀드에다가 회사 팔고. 근데 가업 상속 가업 승계 같은 경우는 상속세 혜택이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지난달 말에 국회 기재위가 이제 합의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은 이 기업주가 자녀한테 이 기업 가업 물려줄 경우에는 최저세율인 10%만 적용하는 그 과세 구간이 60억 원까지 원래 10% 부과하도록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뭐 300억으로 늘리니 어쩌니 했었다가 이제 조정을 해서 120억까지, 그러니까 120억 원까지는 10%만 내고 나머지 부분은 과표 구간에 맞춰서 내 이런 식으로 늘려주고 아니, 있고. 120억
가지고 그게 되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사실은 개정에서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매출액 4천억 원에서 이제 5천억 원으로 넓혀서 매출액 5천억 원까지는 요 제도 적용해 딱 줄게. 중견기업까지 해준다. 이게. 예. 네. 공제 한도도 원래 500억까지는 600억까지 100억 더 늘려줄게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견기업 우리가 이름을 알 법한 중견기업 정도가 되면 웬만한 기업들이 매출액이 5천억이 넘어가요. 이게 뭐 순이익이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판매액이기 매출로. 때문에 네, 마진 네.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네. 그렇게 되면은 괜찮은 기업들인데 더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그 원래 부자인 기업들도 있겠지만 그 애매한 지점에서 이제 이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네. 이 도움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고 또 피상속인 같은 경우 이제 10년 정도 이상을 이 기업을 경영해야만 네. 있도록 자격을 주는 이런 네.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 애매한데 애매한 것도 못 받는 기업들이 꽤 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기업들도 이제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매출 5천억이 넘어가면 중견기업에서 이제 그 중견기업 혜택을 못 받으니까 네. 일부러 안 키우는 거예요. 음. 네, 기업을 계속 안 키우고 오히려 이제 기업 규모를 줄여 나가고 이런 경우들도 실제로 많이 있다고요. 그럼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네. 게 크니까요. 네. 그러니까 작은 게 특히나 아니고 상속 문제는 그쵸. 더 그렇죠. 음. 몇십억 뭐 네. 100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작은 문제가 아니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반론들도 있죠. 뭐 일반인들 굳이 뭐 아니 그 사람들 부자인데 그쵸. 우리가 뭘 걱정을 해라고 지금 할 수도 물려받는 있지만 재산인데 네. 이런 거부감도 있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속세가 12조 원, 6조 원. 뭐 다른 대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LG 구강모 회장 같은 경우는 9천억 원 냈고 롯데 신격호 회장 뭐 신동비 회장이 4,500억 내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 뭐 신세계도 그 남매가 둘이 합쳐서 이제 뭐 5천억에서 6천억씩 가까이 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대기업들이 이제 그런 일 발생하면은 뭐 어떻게든 세금을 줄여보려고 그쵸. 네. 뭐 그 비영리 재단 같은 거 네. 세워가지고 뭐 기부하면서 이제 뭐 편법으로 물려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자금 같은 거 조성해서 빼돌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경제를 흔들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자꾸 외국계 사모펀드가 들어와가지고 알짜비 기업들 빼먹고 매각해버리고 아니면 기술 유출시키고 결국은 그렇죠. 이게 국부 유출인 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구조조정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효율을 올려야 되니까 사람을 자르고 그럼 자산 고용 매각하고.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직하는 사람들 많아지게 되고 이런 전반적으로 악영향들이 미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기업이 유지가 되는 게 좋은 측면들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자기 가족들이 이제 좀 그 피땀 흘려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유가족들 찾고 싶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정서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기업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일반인들한테도 이게 해당이 사실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예, 어떤 면에서 일단 10억 넘어가면 40%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뭐냐면 공제가 있어요. 이제 일괄 공제 2억, 그다음에 뭐 전체 공제에서 5억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30억까지 공제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가 예전에는 뭐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는데 30억까지 공제되면 뭐 그 그 정도면 정도면, 그건 뭐 상속세 안 내는 거 아니야가 아니게 됐습니다. 지금 음. 시대가 달라졌어요. 특히 뭐가 많이 올라갔냐? 부동산.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음. 그리고 이게 자식이 끼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공제를 넘어가는 경우들이 이제 점점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웃기게 되는 게 이 기준이 1999년도에 만들어진 과세 표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99년도 집값하고 지금 집값하고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네네. 현실화가 안 돼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게 사실은 그분들을 서민이라고 부르기 애매한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뭐 상속받을 자산이 3,40억에 넘어간다고 하는 건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그냥 나는 회사원으로 살고 그냥 내가 살던 집이 집값이 올라갔을 뿐인데 갑자기 그 집값 올라간 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 애들, 우리 아내, 뭐 우리 남편이 집을 팔고 세금 살던 동네에서 네. 나와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측면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런 거 할 때 항상 그 다른 나라들 뭐 OECD나 선진국들과 비교를 하잖아요. OECD 회원국이 38개국인데 네. 이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 이런 15개 나라에서는 상속세제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논란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8조, 19조짜리 이제 상속 그 재산을 다 물려주게 되면은 12조를 내니까 뭐 6조, 7조, 8조 이렇게 남지 않습니까? 그것 또 한 번 또 그런 식으로 되면 남는 돈이 3조, 4조가 되고 그것 또 한 번 나가게 되면 남는 돈이 1조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 4대만 거치게 되면 위에 가지고 있던 자산 20조가
1조 2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친한 후배들 만나가지고 밥 먹어서 상속세제 얘기를 해봤더니 아니 국가가 상속인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가 뭐 기업이나 이런 거 할 때 도와주는 부분들 뭐 제도에 뭐 도움을 받고 뭐 국방 받아서 안전하게 이제 키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아니 국가는 앉아가지고 그걸 계속 가져가냐. 그리고 이제 과세 조세 형평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도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다. 최고 세율이 이게 일본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OECD 2위인데 네. 일본도 이제 최고 세율이 55%, 우리도 50%인데 나머지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그 자녀들한테 갔을 때는 세율을 한 20%나 10몇 % 확 깎아주거나 아니면은 상속세를 자녀들의 경우에는 안 내고 다른 사람이 상속 받을 때만 내게 하는 이런 나라들도 또 5나라가 있거든요.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이게 맞는가?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도 이거를 이제 과세 표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도 있지만 이제 이게 추경호 부총리도 얘기를 했어요.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손볼 때가 되긴 됐다. 그래서 이런 공감대 형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현실성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뭐 대안으로 내놓는 게 있나요? 네, 이게 뭐 지금 그 사회 구성원에 대해서 이제 동기부여되고 빈곤층 지원해서 부재분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추경호 부총리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최상무 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거를 조금 다르게 얘기를 했어요. 다양한 의견 듣고 있다. 세금 제도로 이게 해결하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산취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을 상속하는 재산 총액에다가 매겨가지고 야 이만큼 나왔어 니네가 알아서 내 이런 방식이 아니고 각자가 받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방식. 그러니까 총액의 규모가 각자로 가면 작아지게 되니까 네. 과표 구간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인 거죠. 근데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이유를 두는 측면 중에 하나는 소득이 있는 데다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예를 들면 보유세나 이런 데서 부자세를 매기는 이유는 이게 너무 커져서 네. 이게 이익이 되니까 이제 종부세나 이런 걸 매기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근로소득이나 이런 거 자본소득엔 당연히 세금을 매기고 근데 이게 유산 상속을 그냥 단순하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그냥 약간 멀리 놓고서 너는 그냥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니네 부모 만났으니까 받은 거 네. 이렇게 보기만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거 유산을 받은 이 취득세에 대한 개념으로 세금을 매기고 그 전 단계에서 그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법인세라든지 뭐 이런 거 소득세라든지 이런 거를 잘 손봐가지고 매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약간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그렇죠. 네.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좀 잘 모아봐야 하는데 그래서 정부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용역도 하고 하면서도 네. 이제 표면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좀 저희가 의견을 더 들어봐야 그쵸. 되는 이런 식으로 네. 말을 하는 건데 어쨌든 손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때보다 좀 여론이 높아져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네. 어떤 식으로든 좀 과도하게 부담을 매겨서 잘 나가던 기업들이 어느 아침 사라지고 뭐 외국 회사가 되고 쪼개지고 뭐 이런 일들 그다음에 네. 세금 때문에 살던 30년 40년 살던 집 팔아야 되고 이런 현상들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요 이준규 기자가 갖고 온 내용에 대해서는 또 듣는 분들마다 의견이 좀 맞아요. 다르실 수 네.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상속세 이런 또 안 좋은 면들에 대해서는 또 잘 몰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뉴스 쏙쏙 CBS 장규석 이준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